LG화학 이사님들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 물적 분할인데 왜 문제지?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선진 금융기법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금융기법이 많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얘기는 똑같은데 바뀐 게 두 가지 있다. 자,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부회장이자 또 종합 기업 위기관리 경영자문사인 와이스포레스트의 대표 천준범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전종호입니다. 제가 영상으로만 뵙다가 또 이렇게 실물을 또 뵙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경제학 공부하시고 네. 또 대학원에서 법을 하시고 지금은 변호사로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지금 회장님이 아마 이남우 회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삼성증권 계셨던 네, 이남우 회장님. 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거버넌스 이 얘기 참 오래된 것 같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는 천 변호사님을 다른 매체나 영상을 통해서도 뵌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얘기 한지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 거버넌스 이거 변해야 된다. 이거 개선돼야 된다. 그래서 시장도 살리고 기업도 좀 더 기업다운 기업이 돼야 된다. 이 소리 한지가 언젠데 이게 변화가 있느냐 이 얘기고. 네. 그럼 2주 전에 나오셨던 김규식 이사님하고 또 다른 뭔가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우리 천 대표님 네. 좀 진하게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거버넌스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우리 천 대표님 보시기에 이 기업 거버넌스란 뭐다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고 네. 이게 왜 대한민국에서는 왜 아직도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지도 한번 진단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써주신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지배구조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최근에 그래도 용어를 좀 바꿔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버넌스는 사실 아직은 조금 생소한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라 함은 이게 어원으로 조금 거슬러가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어원이 예전에 그리스어인데 배를 조정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배를 조정한다. 배를 조정한다. 네, 그래서 거버넌스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는 배를 조정할 때 다 같이 이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배를 조정해야지 좋잖아요. 네. 안 그러고 뭐 키 잡은 사람은 다른 데로 가고 뭐 노 젓는 사람은 또 다른 데로 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이제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의사결정 체계를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그런 것을 거버넌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배하는 건 아니죠.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라는 뜻의 거버먼트도 느낌이 오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꼭 기업에서만 쓰이던 용어는 아니고요. 네. 다른 정부의 거버넌스, 다른 거버넌스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ESG 할 때 그 마지막에 G에서 거버넌스를 처음 듣기 시작했고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 한국 기업의 기업 거버넌스에 문제 있다. 뭐 쉽게 말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건 뭐 지분 몇 개 갖고 있으면서 회장님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한다. 네네. 뭐 밀어주게 한다. 네네. 그리고 주주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자기들만 배불린다. 자, 이 논의가 자칫 잘못하면은 네. 이 한국 특유의 어떤 재벌이라는 걸 갖다 잘못하면 악마화할 수가 있고, 맞습니다. 또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을 수가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이게 분명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나 네. 요즘 잘 나가는 미국이나 일본 주식 시장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이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천 대표님 지금 이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제가 봐서는 이거 힘들 것 같은데 무슨 뭐 인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네네. 이걸 하시면서 무엇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겁니까? 사실 저희 이제 거버넌스 포럼은 네.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 4년 정도밖에 되지 4년. 않았고요. 주로는 이제 투자자, 이제 자산운용사나 기관 투자자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교수님들 그리고 어허. 저 같은 변호사 이렇게 예. 이루어져 있고 한 100여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보통 상근 직원 한 분밖에 없고요. 네. 대부분 다 이제 자원봉사 형태로 지금 네.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다만 그때 처음에 저희가 저도 이제 발기 회원 중에 한 명인데요. 예. 그때 저희가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바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기업 거버넌스가 너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너무 괴리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도 들어오지 않고 예. 계속 코스피라는 이 자본시장이 정체가 되고 예. 이런 것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전반적으로 너무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예. 이거 자체를 빨리 뭐 개선을 한다기보다는 정상화시키다. 정상화. 네, 어떤 선진국이 된 한국의 자본시장이 다른 선진국이랑 좀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그런 포럼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 포럼에서 가장 이렇게 역점을 두고 이렇게 주장하시거나 개선되어야 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쪽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저희 포럼이 지금 4년밖에 안 됐지만 벌써 세미나를 네. 그 35번을 35번을 오,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최근에는 꼭 저희의 생각은 아닌데 네. 이제 어떤 정치권의 지금 그 흐름 때문에 상법 개정, 이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부분이 가장 이슈화가 돼 있고 거기에 지금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말씀, 그러고 보니까 2주 전에 저희가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에 총주주 세 글자를 넣는다? 네, 자, 그러니 지금 이사는 회사에만 잘하면 된다는 거고, 네. 지금 포럼에서 지금 주장하시는 바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 이사회 멤버인 이사들은 주주를 위해서도 그 얘기예요? 이제 요게 최근에 좀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서 정치적인 이슈. 네, 그러면서 좀 오해도 많이 생기고 네.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네네.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는 것이 예. 주주 한 명 한 명을 다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사라는 사람들은 그냥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예. 바로 회사가 잘 되면 주주가 잘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상장회사 같은 경우라면은 회사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예. 누구의 주가는 오르고 누구의 주가는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똑같이 주가가 오르고 예.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회사의 이익이 주주의 이익이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 어떤 결정 같은 것들은 어떤 결정을 했는데 어떤 주주는 좋고 다른 주주는 나쁜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합병이나 분할, 아, 예. 네, 그리고 예. 계열회사 간 내부 거래 이런 거에서는 예. 어떤 특정 재주주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다른 주주들, 일반 주주들은 안 좋거나 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에 지난 30년 동안 지적되어 온 거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에는 전체 주주에게 공평하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결정해라라는 것이 주주 충실 의무입니다. 그 상법에 법에다가 이제 조문 하나 넣는다고 해서 네. 그 이사들을 지명하고 지명해서 아닌 말로 저기 뭡니까 상임 이사가 됐건 사회 이사가 됐건 네, 네. 이렇게 금전적인 그게 나가기도 하고 하는 거는 저 윗분들이 정하는 건데 거기가 대주주일 테고. 네, 사실 지금 굉장히 앵커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우리나라의 사실상은 뭐 이게 상장회사가 됐던 비상장회사가 예. 됐던 이사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많은 부분 지배주주의 의향을 반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이 기업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업 집단. 네,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어떤 한 회사만의 지배주주가 아니고 여러 어떤 뭐 피라미드 구조가 됐던 네. 순환출자가 됐건 예. 하나의 지배주주가 여러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지배주주가 다른 직접 지배하지 않는 많은 회사를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경우라면은 사실 이사가 누구의 의향을 반영할지 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나라 법은 그런 경우를 공정거래법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기업 집단에 대한 회사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허. 그렇기 때문에 회사법은 하나의 회사에 대해서만 어떻게 해라라는 법이 있습니다. 각각 개별 회사에 대한. 네. 그리고 기업 집단 하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에는 이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네. 현실에서는 지배주주가 결정하는 그런 현상을 법이 어떻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만의 그러면 이 독특한 기업 지배 구조. 여기는 그러면 그 원인이나 배경은 어디서부터 찾으면 될까요? 네, 사실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예. 그 이제 상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께서 많은 네. 말씀을 하셨는데 예. 최근 어떤 그 세미나에서
굉장히 좋은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빌려와 보겠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복현 원장님 말씀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업주의 자본 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 속도가 더 빠른 고도 성장 기간이 지속되면서 예. 낮은 지분율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조금 말씀은 어렵긴 한데요. 예. 쉽게 제가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난 뭐 80년대부터 고도 성장기에 예.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돈은 없는데 네. 사업 기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업 계획은. 네,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돈은 없어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하에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율은 작지만 많은 회사를 갖게 됐습니다. 네. 결국은.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버넌스가 다른 일반 주주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좀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조달하는 곳이 은행이고 네. 자본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이 일반 주주한테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없었네요. 없었죠. 왜냐하면 자본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려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높아야지만 자기 지분율이 희석이 조금 되면서 돈을 많이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돈은 은행에서 빌려오다 보니까 뭐 자본시장의 주가가 낮은 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이고 오히려 승계를 위해서 생각한다면은 주가가 낮은 게 좋은 그런 상황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와 지배 주주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자본시장에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천 변호사님, 우리 네, 혹시 뭐 가져오신 자료가 있으시면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투자자분들 네. 딱 바로 알아들으실 수 있을 만한 네, 네. 그 한번 무슨 사례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이런 경우에 그래서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다. 뭐 한번 들려주실 만한 케이스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기업 거버넌스 관련된 또 말씀을 많이 여쭤보시고 네네. 해가지고 이게 지난 30년 동안 계속 해오던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왜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예, 얘기가 예. 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많이 물어보셔서 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얘기는 똑같은데 바뀐 게 두 가지 있다. 바뀐 게. 네. 첫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19 이 전에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의 수가 600만 명 미만이었습니다. 아, 예. 네, 400만, 500만. 예.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주식하면은 뭐 배가 망신한다. 주식 왜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대부분 뭐 부동산 해라 이렇게 많이 했던 때인데요.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가가 이 그래프처럼 푹 내려갔다가 확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1년, 21년 중반까지는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다 50% 2배 이렇게 먹는 수익을 내는 때가 됐습니다. 그랬죠. 그걸 본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주식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2021년에 이제 919만 그리고 2022년 말에는 1,384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1,400만을 넘어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그래프에 보시듯이 코스피 지수가 2021년 중반을 기점으로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부분 이걸 보시면 1,300만 명, 새로 생긴 약 700만 명 이상의 주주들이 대부분 다 물려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일반 주주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네.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갖다가 한번 사정을 한번 살펴볼 만한 네. 여건이 되었네요. 네, 유권자 중에 약 3분의 1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건도 몇 개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2020년에 사실 LG화학 물적 분할 및 재상장이 굉장히 그 기폭제가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또 뭐 카카오페이의 경영직 주식 처분 논란이 한 번 있었고 또 금융위가 이런 LG화학 물적 분할 논란을 계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세미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일반인에게 익숙한, 대중에게 익숙한 회사들의 거버넌스 문제가 계속 생기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 네, 그래서 두 번째 일본은 그 한국 사람들은 이제 뭐를 해도 일본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일본이 최근 2, 3년 동안 이 니케이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4만 선을 넘어서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했고요. 예. 다시 한번 이제 재돌파한 것 같습니다. 저거 89년 레벨을 갖다가 이제 돌파했네요. 일본은.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림을 저렇게 겹쳐 놓으시니까 순간 완전 빡치는데요. 우린 뭐 했죠, 지금? 왜 여기서 제가 이제 겹쳤냐면은 예. 요 이제 2010년이 일본이 잃어버린 그때까지 20년을 거치고 어떻게 하면 이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한 기점입니다. 그래서 소위 아베 세계의 화살. 아베노믹스가 이제 네. 출범할 때문에요. 맞습니다. 네. 그때부터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의 지금 코스피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니케이 지수는 거의 지금 2배 반 오른 상태이고 3배 정도 올랐고요. 코스피는 뭐 50%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상태네요. 근데 이때 중요했던 것이 2015년에 일본이 기업 거버넌스 코드라는 거를 제정을 합니다. 몇 년도예요? 2015년입니다. 2015년. 네, 한 그때. 10년 전이네요, 벌써. 네. 그래서 이 일본이 굉장히 거버넌스 개혁이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일단 엄청 성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넘어서 관심이 많아졌다. 이 두 가지가 기존에 30년 전부터 계속 똑같이 하던 말들이 지금 와서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큰 기폭제가 된 두 가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네. 그것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일본이 근 한 뭐 9년 전, 10년 전부터 네. 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애를 썼고 저게 이제 뭐 열매를 갖다가 맺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던데 요즘 니케이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일본은? 일본은 이제 거버넌스 차원만 뭐 얘기하기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뭐 양적 완화도 있고 엔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상황이 당연히 예. 그 일본이 지금 니케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예.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뭐 변호사의 관점에서 예. 제도를 좀 생각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니케이가 오르는 거는 뭐 엔저와 함께 탈중국 그 자본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면서 갈대를 잡지 못하는데 일본으로 가는 현상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일본이냐 이거죠. 글쎄. 네. 예. 일본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2015년에 있었던 그 일본의 거버넌스 개혁은 이제 아베노믹스 중에 세 번째 화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기업이 굉장히 정체가 됐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 네. 일본은 당시에 주로 상호주라고 해가지고 기업들끼리 서로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기업들끼리. 네, 그거는 이제 서로 경영권을 보호해 주는 거죠. 아하. 네. 아하. 그래서 어떤 경영권 경쟁이 없는 상태였고 예. 또 하나는 일본은 그 예전에 2차 대전 이후에 대부분의 재벌이 해체가 되면서 예. 이제 금융기관이 주로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융기관은 어떤 기업 활동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기업의 활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이토 보고서라는 일본 정부의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 세 번째 화살 중에 하나로 이 거버넌스 코드를 제정한 거는 이런 정체된 기업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를 불러들여야 된다라는 네. 결론을 낸 겁니다. 예.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를 부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이 코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수탁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했다. 네, 이게 미국 법에 거의 유사하게 들어와 있는 fiduciary duty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영국은 당연히 주주가 이사에게 이를 위임한 사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주주를 위한 결정을 이사가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은 딱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가 조금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은 기업 거버넌스 코드에서 확실히 이사는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명시를 한 겁니다. 제가 계속 궁금한 거는 네. 그렇게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그런 거 하나 명시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느냐 싶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저희도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제도적으로는 많은 안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미에서 많은 뭐 공부를 한 재무를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게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이게 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지켜져야 말인데
예, 그런 거기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대기업들 지배구조 문제, 이제 네. 거버넌스 문제가 이제 주로 SK, LG, 현대차, 삼성 요쪽이 지금 이제 자꾸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요 지금 요 네 대기업 그룹, 대재벌 요쪽에 지금 각각 지배구조가 지배구조 문제가 공통점이 있나요? 아니면 그룹별로 약간 좀 차이점이 있나요? 네,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각각의 뭐 지분 구조도 다 다르고 네. 역사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케이스는 너무너무 복잡하긴 복잡한데? 합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유사점이 있습니다. 유사점. 네, 우리나라 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다 가족 경영 회사입니다. 사실은 창업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게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자본주의 역사가 경제 역사 좀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후에 만들어진 회사들의 아직 지분율이 남아 있는 겁니다. 가족들의 지분율이. 그래서 점점 희석이 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고 미국도 포춘 500 같은 회사들은 완전히 이제 지분이 희석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아직 역사가 짧다 보니까 예. 지분율이 상당히 한 20-30% 정도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남아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세대가 갈수록 이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 지분율 희석을 어떻게든 방어하기 위한 방법을 각 그룹마다 이제 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 각각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LG는 2003년에 제일 먼저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어떤 거버넌스를 개편을 했고요. 네. 이제 삼성과 현대는 지주회사 전환을 아직 못 하고 있죠. 네, 그리고 SK는 뭐 SK CNC 합병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그런 상황은 다 어떻게 보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분율에 의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또 한 세대가 지나가면은 지분율은 또 다시 희석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렇게 계속 지분율에 의존한 영향력,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이유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주인이 다 있잖아요. 네,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주인이라기보다는 지배주주 한 30% 정도. 네, 이죠. 아따 이거 참 조심스럽게 방송하고 이거 뭐 실수 안 하려 하다 보니까 깝깝한데. 네. 그러니 그냥 쉽게 갈게요, 그냥 대표님. 내가 적어도 50%, 51%는 갖고 있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비상장인 경우는 전체 지분에. 네네. 그런데 51%가 안 되면은 내 우호 세력의 지분이라도 합쳐서 그렇게 하면은 뭐 이 자본주의에서 주주회사 체계에서 그거 이제 과반만 넘으면은 무슨 결정이든 할 수 있는 할 수 거죠. 있는 건데 네, 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어쨌거나 회장님이 갖고 있는 게 두 자릿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지주회사라는 거는 뭐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게 지주회사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가족 경영하는 그 가족들의 지분율 희석을 한 세대 정도 늦춘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 사실 지주회사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좀 신기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떡해요? 네. 지주회사 하면은 앵커님은 어떤 좋다 나쁘다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으신가요? 나쁜 것 같으신가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네. 이거 진행하다 보니까 무슨 지주자 붙은 주가들은 뭐 올라가고 왜 오르지 싶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그닥 이렇게 뭐 깊이 있게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만 뭔가 약간 저는 뭐 꼼수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그러면 사실 앵커님의 인식은 잘못된 거예요. 좀 소수의 인식입니다. 우리나라. 소수의 인식이에요? 제가 여기저기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물어보면은 지주회사는 굉장히 좋은 걸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 지주회사의 반대말로 순환출자가 있었습니다. 순환출자. 네. 그래서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계속 독려를 했고 순환출자는 나쁘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빨리 바꿔라라는 인식을 지난 20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순환출자가 나쁜 건데 지주회사는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지주회사는 홀딩 컴퍼니라는 거잖아요. 예. 다른 회사를 소유하기 위한 회사입니다. 예. 근데 이게 연역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예. 미국에서는 1800년대 후반까지는 법으로 금지되던 겁니다. 그 지주회사라는 네, 것이요. 왜냐하면
자본을 적게 가지면서도 다른 회사를 또 지배하는 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금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네, 미국에서 금지했는데 이제 뉴저지주에서 처음 그 지주회사를 허용을 하면서 점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홀딩 컴퍼니는 안 좋은 겁니다. 옛날 그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는 그 카르텔 이제 이 트러스트라고 불리는 담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가 되었었습니다. 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마도 이제 IMF 이후에 예. 계속 기업 거버넌스 이제 개선을 위해서 이용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미국에 있는 많은 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 밑에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100% 자회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장인 경우에는 30%만 넘기면 지주회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 자회사라면은 어떤 자본의 공동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적은 자본으로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30% 자회사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네. 지주회사의 적은 자본만으로도 아래 회사들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는 사실은 그렇게 좀 적은 자본으로 지배하는 수단입니다. 원래. 네, 그래서 꼼수라기보다는 제도가 그렇게 지금 보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제도가 보장하고 네네. 있다. 어쩔 수 없었겠죠. 이제 IMF 이후에는 어떤 순환 출처를 빨리 끊어야 되는 그 상황이었을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지주회사 관련된 것도 점점 그 밑에 있는 자회사 지분율을 올리기 위한 개선도 계속 시도는 되는데 이제 워낙 회사들이 크다 보니까 뭐 10% 지분율을 올리는 것만 해도 큰 돈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뭐 반발도 굉장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뭐 30%에서 40%, 50%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네. 많은 이렇게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하고 뭐 학계 교수님들하고 네. 법조계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거버넌스를 개선하자라고 하시는 건데 네. 조금 더 대표님, 네. 우리 방송이 너무 어렵게 가네요.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기업 보고 우리 포럼에서는. 그러니까는 그 저희가 사실 뭐 30%에 있는 지배주주가 있는 상태에서 뭐 주식을 뺏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주주도 공평하게 보호하자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예. 취약한 거버넌스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는데 예. 어떻게 보면 지배주주 향으로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일반 주주에게는 잘 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결국은 싸게 거래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뭐 배당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 사실은 이 일반 주주에게 돌아가는 면이 커지도록 기업의 이해관계가 일치돼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배주주만 어떻게 보호되는 그런 이사회가 아니고 예. 네, 일반 주주도 조금 같이 공평하게 보호하는 이사회가 되자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지금 수년째 해오셨잖아요. 씨알이 몇 킵니까? 네, 조금 그래도 정치권이 되겠습니다. 움직이냐고요. 대한민국 상법 언제 개정됩니까? 제가 봐서 저 국회 저거 어느 세월에 상법 들다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저 맨날 저 싸우고 있는데. 네. 상법도 이거 특검해야 됩니까? 그래도 저는 처음에 이제 예. 저희 포럼에서 포럼 만들어지고 예. 이 상법 개정도 하나의 아젠다로 삼았을 때 예. 저는 옆에 이제 다른 동료들이나 다른 네. 변호사님들한테 뭐 이거는 한 30년 걸릴 얘기예요. 글쎄요, 라고 제가 봐서는. 생각했는데 네. 그리고 근데 올해 갑자기 이 얘기가 상법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은 예, 이게 예. 막 이렇게 회자되는 걸로 봐서는 생각보다는 좀 빨리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 네. 그러면은 아우 또 열이 확 올라오네. 저 아까 저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네. LG 화학의 물적 분할 그 케이스를 갖다 예를 드셨습니다만, 네네. 자 그때 이제 LG 화학 주주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LG 화학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냥 전통 화학 섹터가 아닌 네. 2차 전지 부문을 보고 네. 내가 들고 있는데 그걸 뚝 떼서 새로 회사를 만들어 이른바 물적 분할. 네. 그것뿐입니까? 뭐 아까 카카오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내가 카카오라는 회사를 좋게 본 이유는 카카오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했는데 이걸 다 쪼개? 그 순간 카카오 주주는 완전히 그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걸 하지 말자라고 해서 말이 통하느냐고요. 이게 이 돈 놓고 돈 먹기 판에.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지금 앵커님께서 너무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네. 문제가 일반 대중 주식을 하시더라도 안 하시더라도 이게 예.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어려운 문제가 일단 좀 크고 네. 그래서 뭐 정치권이나 또는 이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예. 정확하게 이해하기까지 좀 오래 걸리는 이슈라는 점이 오래 굉장히 걸리는 이슈다. 네,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일반 주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이 물적 분할 할 때 당시에는 이 변호사인 저도 처음 딱 그날 생각이 든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아, 물적 분할인데 왜 문제지? 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 전까지 물적 분할 자체에 대해서 주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도 물적 분할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자본 거래였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굉장히 큰 부분을 물적 분할한 다음에 재상장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 부분을 띄어내는 물적 분할 또는 이 물적 분할을 한 곳을 상장시키지 않는다면 문제는 거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데 LG화학건이 그때 특별히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제 화학 분야보다 배터리 분야가 훨씬 유망한 큰 네. 부분이었고 네. 큰 부분이 분할을 하는 순간 재상장을 할 거라는 것이 시장에 다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LG화학 주주는 그 배터리 부분의 주식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새로 공부하면서 알게 됐고요. 예.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법이 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도 금융위에서는 물적 분할한 다음에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겠다. 이런 제도를 개선을 하긴 했는데 예. 그래도 그게 한 2, 3년 걸렸습니다. 예. 그 제도 자체가 LG화학건에는 적용되지 않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항상 이 원칙이 없어서 어떤 건이 발생하면은 그 건을 고치기 위한 법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좀 소일구 외양간 고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 부분, 어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부분이 그래서 좀 중요한데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원칙을 좀 깔아놓으면 그래도 이 건이 과연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갔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에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법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지금은 LG화학 이사님들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사실은. 새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틀을 법이 전혀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제공하지 못하고 네. 있다. 개별 어떤 사건에 대한 법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프리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조금 답답하시겠나요? 저기 우리 국회의원분들 그거 이해시켜가지고 법안 발의해가지고 상임위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땅땅땅 해갖고 통과되려면 우리 손자 군대 갈 때쯤은 될까? 네. 그래도 지금 이제 1,400만 명의 힘이 있고 많이들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언젠가는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뭐 최근에는 이 상법 개정 이슈가 뭐 확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갔다 하는 그런 좀 상황인데 그래도 뭐 여유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이 우리 작가님이 진짜 주옥 같은 질문을 갖다가 많이 해서 또 우리 대표님도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저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해보겠습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 이 지금 열일하시는 그 많은 저명한 분들이 이거 해서 뭐가 생깁니까? 네. 굉장히 돌발적인 질문이시니까. 이거 제 말은 네. 그야말로 선의에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 맨날 당하기만 하고 하다 보니 계좌는 늘 녹아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 이 투자자들을 갖다가 좀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훌륭한 명분이고 취지긴 한데 사람이 그것만으로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좋은 뜻과 취지에 비해서 그리고 수년간 해왔지만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메아리 없는 외침이에요. 지금 뭘 향해 가고 계십니까 지금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그리고 어떤 변화가 보이십니까? 네, 좀
참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 이제 외에 다른 많은 투자자분들, 기관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이제 뭐 소위 한국에서는 가치 투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많은 좀 절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왜 싼 주식을 사서 오래 기다려서 오르는 그런 가치 투자가 왜 되지 않은가에 네네.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계셨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개선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미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고요. 예. 그리고 뭐 개인적인 것들은 뭐 그렇게 되면은 그런 가치 투자가 활성화될수록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그 재무 이론이나 주식 이론을 배워서 좋은 수익률을 내는 자산운용사들이 더 잘 되겠죠. 네. 그런 점이 좀 뭐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저는 기관 투자자는 아니지만 뭐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 책을 쓸 때나 지금도 이렇게 이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관련된 얘기를 하려면은 이 회사법만 알아서도 안 되고 공정거래법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네네네. 두 개를 다 알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학계나 실무계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많이 아시는 분이 좀 많습니다. 물론 제가 깊이는 많지 않지만 양쪽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뭐 또 얘기하려면 이거 나밖에 없네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 모두에 시작하면서 이 기업 가버넌스를 갖다가 계속 이슈로 삼아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바는 다소 막연한 어떤 우리 대기업에 대한 어떤 악마화 네네. 내지는 어떤 편견 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만 저 또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이 저의 편견일 수도 있고 저의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받은 어떤 상처일 수도 있는데 그 숱한 그 대기업들의 법무팀 그리고 이른바 재경팀 뭐 CFO를 비롯한 재무통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니에요? 대주주의 어떤 재산 관리, 지분 관리, 그리고 경영권 방어, 그리고 어떤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판을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로 쭉 해왔다고 보다 보면은 저 진짜 아닌 말로 우리 회사 주식을 사주고 우리 기업에 같이 투자해서 가겠다는 이 주주에 대한 뭐 이런 건 없어요. 네. 자, 제가 이거 일반화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오해받을 만한 케이스가 없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른바 재무통들이 만들어내는 그 숱한 선진금융기법이라는 게 저는 지금까지 7번 그랬어요. 무슨 교과서에나 보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엮여있는 회사치고 뭔가 좀 이상해요. 나중에 보면은. 네. 주가가 이랬다가 완전히 나락가에서 헤매고 있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 위해서 이거 좋은 명제인데 네. 당이론인데 네. 제가 봐서는 현실성 없어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겁니까? 정치권도 안 움직일 것에 관심 없고. 사실 근데 이제 예. 처음 앵커님 말씀하신 그 네. 부분이 뭐 많은 부분에 사실은 뭐 이사회만 놔두고 보더라도 네. 누구든지 자기를 뽑아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건 그렇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든지 지배주든 누구든지 예. 자기의 재산을 불리고 싶은 생각 예. 그리고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법에 구멍이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무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법이 막고 있다면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법에 너무 구멍이 많다 보니까 예. 뚫고 나갈 그 방법이 많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선진 금융기법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금융기법이 많습니다. 네. 예, 당연히 예.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고요. 예. 그래서 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통과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사람을 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네, 그거를 자기의 돈 벌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걸 어떻게 욕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제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 화살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이상한 일들을 당하면서 조금은 이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움. 네, 싸움이라는 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아예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잖아요. 네. 아, 또 그런 거 하는구나. 예. 근데 거기에 큰 단점이 있습니다. 디테일을 안 보게 됩니다. 디테일을 안 본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나쁘다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디테일에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이유는 어떤 뭐 재벌이나 그런 사람에 대한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럴 때는 항상 그럼 어떤 제도 때문에 이게 생겼는가를 잘 파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저기 천 대표님, 네. 요것 한번 살펴봐 주시죠. 7월 3일 날 우리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있었나 봐요. 네네. 거기서 조금 뭐 세제 지원을 통한 밸류업 정책을 구체화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좀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이 나왔습니까? 저도 그 정책을 대략 봤는데요. 네. 그래서 뭐 세제 이제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세제 지원 자체는 좀 미약하다는 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배당을 많이 하는 일반 주택 배당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는 정책도 있는 것 같고 상속세 부분도 좀 언급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 정책을 보면은 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제도를 만드는 거에는 굉장히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건이 또 발생했을 때 또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은 예. 원칙 선언을 먼저 하는 게 예. 이런 많은 수고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개선을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한다면은 그런 여러 가지 자본 거래에 있어서 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좀 깔아주는 게 먼저여야 되는데 자꾸 구체적인 계획만 나오니까 이게 큰 어떤 변화를 이끄는 데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네. 지금 방금 상속세 언급을 하셨는데 네. 자, 이것도 상법 개정 이것도 참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얘기고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저 대학 때부터 들은 것 같은데. 네. 도대체 그럼 얼마 된 얘기야 이 상법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요즘 들어서 이 상속세하고 증여세 이 부분이 또 이제 조금씩 이제 논의가 네. 왜냐 남는 게 없으니까. 네. 이거 상속 한 두어 번 하다 보면 완전 뭐 남는 게 없으니까. 네네. 이 증여도 무슨 예를 들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집값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진짜 번거 없이 그냥 세금 내다가 탈탈 털릴 지경이고 이러니까 이제 네네. 현실적으로 저 법 만드는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네. 이거 이러다가 내가 이거 법안을 한다면 발의하든지 해야겠다. 이러다가는 진짜 내 아들 둘 게 하나도 없겠다 싶어서 네네. 그러다 보면 또 대기업이나 재벌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해서 자꾸 뭔가 편법을 찾을 것이고 네. 탈세와 절세의 그 네. 묘한 경계를 갖다가 계속 네. 넘나들어야 될 거고. 네. 요거 지금 어떻게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이거 좀 어떻게 희망이 보입니까? 저도 뭐 이제 상속세 부분이 네. 소위 지배주주가 그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쪽의 동기를 약간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뭐 10% 정도 깎아주는 것이 얼마나 동기를 약화시킬까 하는 의문은 좀 들고요. 오히려 뭐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주변에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이 세율 자체를 깎는 것도 물론 지금 너무 높다고 하니까 세율을 낮춘다. 네, 그런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네.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 주식도 예. 부동산인 경우에는 오래 보유할수록 그 양도세를 많이 깎아주지 않습니까? 오래 장기 보유 보유할수록? 특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오래 보유할수록 네. 뭐 상속 증여 양도세를 깎아준 쪽으로 간다면은 네. 자연스럽게 어떤 지배주주의 그런 부담도 줄여주고 일반 주주 입장에서도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율을 깎는 거는 아마도 많은 국민들의 저항도 있을 것이고 네. 여러 가지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장기 보유 특례를 푸는 방법은 어떠냐라는 말씀을 주변에 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또 이슈가 되는 저 금투세. 네. 이쪽은 지금 우리 천 대표님 어떤 견해 갖고 있어요? 네, 금투세는 참 그 FM대로 원칙대로 말한다면은 왜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없느냐라는 원칙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금투세가 없는 이 현상에서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가 생긴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20, 30대 많은 투자자들은 거의 한국 주식을 하질 않습니다. 예, 예. 네, 거의 다 미국, 일본 주식을 하고 예. 있는데 그나마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세금이 없기 때문에 예.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20% 정도 안 내니까 한국 주식이 좀 낫겠지 하면서 하는데 만약에 똑같은 주식 이제 양도세, 금투세를 내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1%밖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은 이 많은 큰 손들 슈퍼 개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분들이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미국 쪽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더. 그렇다면은 예. 그 돈이 적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코스피가 많이 오르지 않는데 거기에 동력을 더 상실시키고 더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도 더 미국으로 빠지고 이런 악순환에 단추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세 원칙은 좋지만 뭔가 일반주주 보호랄지 아니면 코스피가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때 차차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런 입장이시고 지금 우리 아까 보자 와이즈 포레스트 여기가 지금 경영 자문 회사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문 중에도 어떤 쪽이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기존에 어떤 주주간이나 회사 예. 안에서 분쟁 같은 걸 많이 보고 예. 또 기업에서도 법무도 했지만은 좀 어떤 그 기업 안에서의 조율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절감하게 된 것이 이 회사나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네. 사업이나 시장을 진짜 몰라가지고 위기를 맞는 경우보다는 이 회사 안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다든지 아니면 의사결정. 이해관계요? 네. 네. 어떤 사람은 이 회사가 앞으로 쭉쭉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더 좋다. 또는 네, 그런 굉장히 엇갈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주주 간에도 있을 수 있고 경영진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예. 직원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예. 네, 그런 것이 일치가 안 돼서 회사가 앞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자체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것도 역시 이해관계 일치하고 되게 연관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시장과 사업을 컨설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그런 소위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나 이해관계를 혀를 좀 뚫어주는 것이 훨씬 기업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실제로 제가 기업에 있을 때도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또 거뒀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뭐 변호사도 일부 하고 있지만은 예. 이런 쪽의 위기관리 경영 자문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 만나고 있고요. 그래도 좀 성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기업 하시는 분들 고민이 뭐라고 보십니까? 많이들 좀 접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사실 저는 이제 비상장 쪽에 투자를 한 이제 PE나 VC 분들 많이 만나고 네네. 있는데요. 네. 뭐 가장 지금 맞닥뜨린 그 문제라면은 예. 지난 2021년, 22년에 굉장히 이 버블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투자시장 버블 때문에 그 비상장에서 고평가된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다시 투자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그 투자 밸류를 정당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도 고민이고 회사도 고민이고 이게 지금 가장 좀 당면한 비상장 쪽에서의 문제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2020년이나 21년 같은 그 장에서는 좀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 택다인 회사들이 갑자기 뭐 상장한다면서 뭐 조를 외치고 그랬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무슨 뭐 고객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무슨 알량한 기술력 하나 가지고 뭐 언론 플레이 하면서 전부 뭐 캐피탈사부터 해갖고 뭐 일가 친척까지 쌈짓돈 이거 빨리 이거 종이 쪼가리 빨리 주식이라고 발행해가 이거 빨리빨리 엑시트해야 되는데 그걸로 얼마나 뛰어들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이제 그거 한번 겪고 나니까 이제는 좀 진짜 돈만 있으면 돈만 좀 이렇게 자본만 확보되면 좀 뭔가 보이는 회사들이 뭘 하려 하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심사도 그렇죠. 네. 심사도 빡빡해지고. 네네.
참. 그래도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경험을 왜냐하면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비상장 투자 시장에 계신 분들이 그 2008년에 그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장이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처음 이런 걸 겪었고, 야 이제 리스크 관리가 꽤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배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그런데 그러면 대표님, 네.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기업을 갖다 이렇게 발굴하고 공부하고 그 산업과 뭐 이렇게 향후 미래를 갖다 계속 이렇게 막 진지하게 고민해서 그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서 긴 호흡으로 네. 이게 우리나라에 통할란지 모르겠는데다가 네. 그걸 갖다가 우리 개인 투자분들에게 어떻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걸 갖다가 우리 천 대표님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주식 투자 당장 지금 막 주변에서는 뭐 하나 얻어 걸려 갖고 오늘 상한가에서 졸지에 30% 났다 이러고 하는데 네. 내 거는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벌써 몇 년이고 네. 또 어쩌다 보니 땅을 치고 가슴을 칩니다만 이제 티나게 말을 못해서 내가 내 눈깔이 찔렀지 하고 말아야지. 이거 뭐 남들은 막 AI니 어쩌니 무슨 뭐 식료품이니 뭐는 화장품이 해서 홀홀 나는 동안에 처물리고 나서 이건 뭐 꼼짝도 못한 지 벌써 몇 년인데 계속 3년만 기다리라 하고 있으니 화딱지도 나는데 네.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이쪽 이제 이렇게 보신 거기에서 드릴 수 있는 조언. 네, 뭐 제가 이제 법률가고 사실 뭐 투자자 중에서도 저는 개인 투자자이죠. 사실은 네. 뭐 똑같은 네.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아주 과거에는 뭐 개인 투자를 했지만은 최근에는 대부분 다 펀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펀드로.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 미국 같은 기관 투자 비중이 높고, 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전문가입니다. 정보도 많고 예. 훨씬 그런 어떤 시장이 돌아가는 걸 빨리 아시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그거를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대부분 이제 펀드에 넣고 있고, 뭐 개인 투자를 할 때는 생각해 보면은 뭐 언제는 따는 것 같지만, 언제는 돈을 내가 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실현 시점에서는 이익이 안 나는 경우도 많고, 또 한 번 크게 잃으면은 전체 수익률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개인 투자보다는 좋은 기관 투자자들을 찾아서 펀드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기 천준범 변호사님하고 지금 이렇게 기업 거버넌스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천 대표님 오늘 제가 죄송하고 우리 시청자분께도 죄송한 게 이게 2주 전에도 다뤘던 내용이고 2주 만에 다시 또 다루는 내용인데 막 제가 좀 우리 많은 시청자분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이슈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참 오래 얘기를 해왔는데도 어떤 그 변화의 조짐이라도 좀 느껴진다면은 조금 더 이렇게 진지하게 달라붙겠는데 하는 면도 있고 그 점에서 또 우리 천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이 거버넌스 포럼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한테 또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존경의 마음을 보내는데 제가 너무 흥분하고 막 이래가지고 두서없이 하다 보니 오늘 꼭 전하셔야 될 말씀 중에 빠뜨린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시고 네 가시죠. 오늘 정말 좀 어려운 말씀을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네. 시청자분들이 조금 지루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희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희망을 보고 있고, 올해 이런 상법 개정 얘기가 많은 분들이 회자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저에게는. 그나마. 네, 그러면 이거는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 다시 또 아마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바로 어제 나왔던 메리츠 금융지주의 밸류업 정책이 굉장히 현실에서는 이게 정답이구나, 모범이다라는 생각을 깊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밸류업 정책, 이런 주주에 대한 아예 그 정책에 적으셨더라고요. 대주주, 지배주주의 한 주와 일반 주주의 한 주는 공평하다. 네. 거기는 철학이 있고 진심인 것 같아요. 네. 메리츠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한다면은 네. 정말 코스피 3, 4천 가는 거 금방일 텐데 네. 라는 생각이 들고, 모범이 나왔기 때문에 또 따라하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좀 더 생각보다는 빨리 변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또 귀한 시간도 내주시고 또 힘든 일 계속해 나가시는데 또 이렇게 격려와 응원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